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수능국어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5등급이었던 제가 탑다운 독해법을 깨닫고 1등급이 됐거든요. 비문학지문 읽을 때마다 새롭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매번 어지럽기만 하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도록 하세요. 국어 강의 들어도 실전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이 방법은 바로 실전에서 적용이 됩니다. 독해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탑다운 독해법을 적용하면 처음 보는 지문이 읽었던 지문처럼 느껴질 거예요. 가장 최근 수능인 25학년도 수능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정 댓글에 문제지 깔끔하게 올려뒀으니까 먼저 풀어보고 들어보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고!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자, 이 문장에서 궁금증이 떠올랐을까? 표면 연기가 뭐고 심층 연기가 뭔지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러면 궁금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궁금증을 만드는 문장을 우리는 탑문장이라고 명명을 할 거야. 탑문장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문장에서 궁금증이 생겨. 자, 그럼 궁금하게만 만들고 그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나오는 대답이 바로 다운 문장이야. 이 다운 문장은 탑 문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체적일 수밖에 없겠지? 그 대답이 담겨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탑 문장에서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답이 담겨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밑줄을 긋곤 하잖아. 근데 이 밑줄을 느낌에 따라 긋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느낌이 논리에 맞아떨어지면 다행인데 아닌 경우들이 많아. 자, 그러면 우리는 논리성을 갖춰야 되잖아. 그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탑 문장의 궁금증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탑 문장에서 궁금했잖아. 그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에 밑줄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한번 살펴볼까요?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탑 문장이라고 하면요. 이제 표면 연기가 뭐고 심층 연기가 뭔지 각각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표면 연기는 형식에 집중을 하는 거고 심층 연기는 내면에 집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답들이 나왔다. 자, 다운 1, 2를 때려준 거야. 자, 그럼 이것을 탑다운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자기 표현이 탑 문장이 되겠고 대답으로 두 가지가 나왔다. 하나는 표면 연기고 둘은 심층 연기다. 자, 그래서 표면 연기 같은 경우는요. 형식에 집중을 했고요. 심층 연기 같은 경우는 내면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등급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 1등급들은 예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표면 연기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내면을 대응시키면 잘못된 선지 만들어질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심층 연기 얘기하면서 형식에 대응시키면 또 잘못된 선지 만들어질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크로스 시키는 거를 평가원은 되게 좋아한다. 자,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개념이 여러 개로 다운 1, 2, 3 하면서 여러 개로 나눠진다라고 하면요. 서로 그 개념들 간의 내용이 크로스 되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 1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면요.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궁금해요.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왜 더욱 활발할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Y가 궁금한 거지. 자, 그럼 1문단에서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궁금증을 안고선 2문단을 보시면요. 어떤 말이 눈에 띄냐면 익명성이 작동한다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에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 표현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는 말이 또 눈에 띄고요.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기도 하죠. 자, 이것도 자기 표현의 일종이고요.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자기 표현의 일종이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을 보시면 사이버 폭력으로 논점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은 이제 사이버 폭력과 연관된 내용이 나오겠죠. 자, 우리 3문단 들어가기 전에 2문단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1문단에서 탑 문장이 뭐였죠?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대답으로 나온 게 그 이유는 익명성 때문에 자기 표현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떤 식으로 표출되냐? 다른 인격체로 표출이 되기도 하고요. 억압된 정서가 공격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탑 문장에 대해서 그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궁금증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식으로 글을 읽어야지 머릿속에 정보를 정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읽으면 그냥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려고 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오히려 다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일단은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해
한 문장을 인식하는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 3문단 가볼게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논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사회적 평판이 명예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예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돼. 명예주체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법적 책임 지지 않아.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우리는 아직 뒤에 내용을 읽지도 않고선 다음 내용을 이미 예측을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예측을 시도해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인정하는 입장이 먼저 나옵니다. 이미 우리 결론 알죠? 법적 책임 질 거야.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 고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라고 하네요. 자,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인데 가상 공간에도 있고요, 현실 공간에도 있고요.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이제 공격당하면 현실 공간에서 공격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말을 하는 거네. 납득이 되실까? 자, 그 다음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인터넷에서 공격당하면 현실에서 공격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자기 정체성의 일부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된다. 이 말은 인터넷 아이디를 공격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반면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미 결론 알죠? 결론이 뭐가 되겠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과 대비되는 녀석이라서 내용 또한 대비가 될 거야. 그럼 앞의 내용 생각을 해봐. 앞의 내용은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주체성을 인정하는 쪽이었는데 가상 공간하고 현실 공간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공격당하면 현실 공간 공격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책임져야 돼. 이런 논리였거든? 그렇다면 반대쪽은 어떻겠어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겠니? 안 돼 있다고 하겠죠. 예상이 될까? 자, 볼게요. 인터넷 아이디는요,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고요.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자, 보이니? 이 말이 눈에 띄어야 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현실과 가상 공간이 연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 아이디 자체는 사람이 아니니까 명예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즉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자, 납득되셨을까? 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인터넷 아이디가 공격당했을 때 가해자가 법적 책임이 있냐 없냐 요구로 나눠서 아이디 명예주체성을 인정하는 쪽에서는요, 현실과 가상 공간이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가상가였으면 현실가인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 명예 보호해야 돼. 이런 말이었습니다. 결론은 법적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아이디 명예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가상과 현실 공간 연결돼 있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결론 뭐겠어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1문단에서 문제 예측해보라고 했었죠. 어떻게 나와? 인정하는 쪽 얘기를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쪽의 내용을 대응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하는 쪽을 얘기하면서 가상 공간하고 현실 공간이 연결돼 있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연결돼 있다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선지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예측되실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가원은 크로스를 겁나게 좋아한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 실명을 거론했어? 그러면 법적 책임 있다는 거고요. 근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 그런데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러면 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를 수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수용했으니까 앞의 내용, 대법원의 판시를 수용을 한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실명 언급했으면 법적 책임 있다고, 그리고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법적 책임 있다. 이 논지를 그대로 가져올 거야. 생각을 해야 돼. 자, 이를 수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가져옵니다. 자, 그럼 보니까요. 자, 다수 의견이 나오는데요. 다수 의견은요,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알 수 없어? 그럼 앞에 논지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수용했으니까. 그 다음, 반면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자, 말이 조금 어렵게 써져 있는데 우리 생각을 하자. 또 앞에 내용에 따르면 누군지 알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냐 없냐가 결정됐거든. 근데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인식이 됐든 안 됐든 누군지 알 수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 결론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결론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답률이 반토막이 딱 이제 나버리는 거야. 아니, 반토막 그 이상이 나버리죠. 여러분이 수능 국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겉으로만 1대1 대응이 아니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추론은 지문의 논리에 따라서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실명 혹은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럼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실명을 언급하거나 실명 언급 안 해도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러면 법적 책임이 있다. 이것을 수용을 합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소도 결론은 똑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수 의견은요.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법적 책임 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러면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소수 의견은요. 인식 여부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디 까기만 해도 법적 책임이 있다. 이런 의견인 거죠.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선지 심층연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선지 만들려면 심층연기에다가 표면연기를 대응시키면 되겠죠. 형식에 집중한다는 말이 보이네요. 아, 이거 표면연기잖아. 답 바로 1번인 거죠. 이지하게 답 냈어야 됩니다. 보이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평가원이 좋아하는 논리. 표면연기 얘기하면서 내면을 대응시켜. 심층연기 얘기하면서 형식을 대응시켜. 이런 식으로 크로스 시키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 자, 그래서 크로스에서 답이 나왔다는 거 인식이 되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15번도 마찬가지예요. 크로스 조심해야 돼. 기억 얘기를 하면서 니은을 대응시켜. 혹은 니은 쪽 얘기를 하면서 기억의 내용을 대응시켜. 이런 식으로 크로스를 만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1번. 명예주체성 인정하는 쪽이죠.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했죠? 잘못된 선지 어떻게 만든다고요? 기억 얘기하면서 니은의 내용을 대응시킨다. 그래서 니은 내용은 뭐였어요? 가상공간하고 현실공간하고 연결돼야 한데 안 된다 이거지. 단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선지도 지금 크로스된 선지란 거 인식이 되고요. 2번 기억 얘기합니다. 명예주체성 인정해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그렇죠. 현실하고 가상공간 상호작용하면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인터넷 아이디 공격하면 개인 공격한 거는 다름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이지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6번입니다. 16번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34%밖에 되지 않는 문제인데 자, 이것도 글을 제대로 정복했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또 이지하게 풀립니다. 자, 볼게요.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는 아이디야, 아이디. 그리고 대문자 A는 해설사고 대문자 B는요 물고기를 혼자 전담하는 사람이고요.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누군지 담당자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물고기를 혼자 전담하고 있잖아. 그러면 물고기 관리하는 사람을 까버리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럼 법적 책임이 있겠죠. 밑에 내용을 보면요. 소문자 B가 실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실명 언급하고 있으면 그냥 어떤 경우든지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땡땡땡땡 하면서 욕을 합니다. 자, 근데 물고기 관리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고 공개돼 있잖아. 누군지 담당자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지 특정할 수 있지. 그러면 법적 책임이 있겠죠. 자, 그 다음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땡땡땡땡. 자, 이거는 A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우리 아까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요 실명 언급하거나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럼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 우리 판단을 해보자고. 첫 번째, B는요 실명을 언급을 했으니까 법적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A는요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다음 C는요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요. 실명도 언급 안 했고요. 따라서 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죠. 판단될까요? 자, 그 다음은 나의 입장이야.
나의 입장은요, 다수 의견인데,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법적 책임이 없고,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과 유사한 거야. 그러면 B는 실명 언급했으니까 대법원의 입장을 수용을 한 거잖아? 이를 수용한다. 기억나? 그러니까 나 또한 B가 법적 책임 있다고 볼 거고요. A는요,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게 했어요. 따라서 법적 책임 있다고 하겠죠. 근데 C는요,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 없다고 보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소수 의견. 인식 여부랑 상관이 없이 아이디 까면 법적 책임 있다야. 자, 그러면요. B는 실명 언급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법적 책임 있고요. 자, A는요. B를 까고 있어요. 아이디를 깠다는 것 자체로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A는 법적 책임 있고요. 그 다음 C도 A를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다 입장에서는요. A, B, C 모두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자, 요 정도 판단 내렸으면 그러면 이제 선지 판단 쉽게 내릴 수 있겠다. 1번, 가는 대법원 입장이죠. 실명 언급하거나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러면 법적 책임이 있다. B는요,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라고 있는데요. B는요, 실명 언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 C는요,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그렇죠.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겁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죠. 지금 B는요. 가든 나든 간에 실명을 언급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이라고 했는데 자 A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게 했잖아. 그러면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 2번 끌어낼 수 있겠다. 자 이게 정답률 34%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로 냅다 들어가는 거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문을 제대로 장악했으면 문제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답이 나왔을 때 바로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시간도 단축하고 정확도까지 끌어낼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지문에다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문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탐문장, 그러니까 궁금증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머릿속에 핵심 정보들이 정리가 되고 남기 시작한다.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자, 이제 탑다운 독해법이 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면 바로 또 적용을 해보셔야 되겠죠? 기출문제집에다가 적용해보면서 탑다운 독해법을 본인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국어 성적 분명히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수능 국어 성적을 올릴 아직 공개하지 않은 꿀팁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 보고선 콘텐츠로 만들까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반응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저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